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중 언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시기 영어 노출을 고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한 언어에 집중하는 아이와 두 언어에 동시 노출된 아이의 지능, 인지 능력, 창의력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0~3세는 언어 습득에 있어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에 반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두 언어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모국어든 외국어든 엄마 아빠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접촉, 예를 들어 목욕이나 옷 갈아입히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유용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가장 좋다라는 사실에 언어학자, 언어심리학자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로운맘은 영상에서 이중언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로운맘이 말하는 이중언어는 약 1세기 전 언어학자들이 정의했던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완벽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언어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언어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운맘은 한국어, 영어 1어가 가능한 3개국어 가능자 트라이링걸인데요. 중학생이 된 만 13세부터 3개국어를 시작한 로운맘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1어가 가장 편했고 대학교 시절에는 미국 유학으로 인해서 영어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더 떨어졌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한국어가 가장 편한 언어로 올라오면서 로운맘은 이렇게 25년이 넘도록 3개국어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언어가 우세 또는 강세 언어가 되고 어떤 언어가 열세 또는 약세 언어가 될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언어학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약세 언어는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려면 부모 혹은 자신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어들이 환경에 따라 노력에 따라 수시로 우세와 열세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운맘은 아이에게 0~3세부터 영어 노출을 해주고 3~6세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어를 노출해주기로 방향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중언어 연구자들이 MRI로 제2 언어를 습득한 성인과 만 6세 이전에 두 개 언어를 접한 아이의 뇌를 관찰해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두 언어를 습득한 경우에는 두 언어가 처음 배운 언어와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데 6세 이전에 두 개의 언어를 접한 아이의 경우에는 두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한 곳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6세 이전에 두 언어를 접한 아이의 뇌는 두 언어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다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캐나다의 언어학자이자 교육 전문가인 짐 커민스는 이중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두 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는 빙산을 예로 듭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과 비언어적 표상은 빙산의 물에 잠긴 부분,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두 봉우리는 A와 B라는 두 개의 다른 언어 시스템, 어휘, 문법, 발음 등에 해당합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 등에 필요한 언어와 달리 언어 활동에 수반되는 사고들은 물속에 잠긴 빙산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걷는 법을 두 번 배우지 않듯이 0~6세 아이도 말하는 법과 의사소통하는 법,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법을 두 번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이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사물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중언어에 노출됨으로써 아이들은 주변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로운맘 자신은 이렇게 마법처럼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0~6세 시기와 언어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만 12세까지의 시기를 모두 놓쳐버리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 영어와 1어를 습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다개국어를 익히면서 로운맘이 경험했던 것은 집중력의 향상이었습니다. 로운맘은 한국에 있을 때도 글짓기에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일본에서 두 번째 언어인 1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1년 반 만에
현지 일본인 중학생 17,000명이 작품을 응모한 100일장에서 모든 일본인 친구들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됐고요.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시작한 지 2년 후에는 현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첫 시험에서 400명 중에 바로 전교 4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는 당연히 전교 1등을 했는데 국어와 사회 등이 이제 일본인 친구들에게 밀려서 전교 4등이 된 거였죠. 1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간 상황에서 2년 만의 성과니까 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2년 후 성과를 했으니 가면 갈수록 성과는 더 좋았겠죠. 로우맘의 라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언어, 다중언어 효과를 봤으니 로우맘이 아이에게 고민 없이 0, 3세부터 영어 노출을 시켜주기로 했나 보다. 혹은 이중언어, 다중언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능이나 인지, 창의력에 좋은 영향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한번 어렴풋이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에서도 원래 글짓기 솜씨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 전문가, 뇌과학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언어, 다중언어와 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중언어가 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연구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아직까지 이중언어와 단일언어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아이든 성인이든 이중언어 사용자들에게서 특별한 인지 능력의 우월성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에 2명의 캐나다 학자들이 모여서 영어, 프랑스어, 바이링구얼인 아이들과 영어 모노링구얼인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비언어를 통한 지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링구얼 아이들의 지능이 모노링구얼의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한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이유는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었는데 언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되었다가 하는 그 반복 작업이 운동 효과를 주어서 뇌의 활동을 높여주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구에 참여한 354명의 아이들 가운데 바이링구얼 아이들은 110명만 선발되었었는데 바이링구얼의 아이들의 표본 중에서 낮은 수준의 아이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노링구얼과 바이링구얼의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링구얼 아이들은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이중언어도 더 잘하게 된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새로운 의문만 더하게 되었죠. 그 이후 또 한 연구에서는 이중언어가 지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두 언어를 균형 있게 구사해야만 인지 능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영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언어를 이중언어로 선택한 아이들에게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언어심리학자 엘렌 비알리스토크는 제2언어를 주기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뉴런이 다시 형성되어서 활동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엎치락 뒤치락하는 연구 결과들 때문에 현재 연구자들은 이중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이 인지능력이나 지능과 같은 분야보다는 이중언어자의 사고방식이나 이중언어의 습득 전략에 더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언어가 가능한 아이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맞는 걸까요? 재미있게도 이중언어 구사자의 창의성과 사고력은 단일언어 구사자에 비해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링구얼들은 창의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하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해결 방법에서 수렴적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다양함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정답 또는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고요. 확산적 사고는 다양하고 가능한 답, 또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렴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확산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직관적이고 창의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 내용을 읽다 보니 로우맘은 제 자신이 왜 육아에서 정답을 찾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나만의 육아 방식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육아의 방향을 찾아나가려는지 제 자신에게도 답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계국어를 하는 로우맘은 수렴적인 사고보다는 확산적인 사고를 나도 모르게 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로우맘은 앞으로 AI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탑2를 꼽으라고 한다면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꼽습니다. 그리고 0-6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언어 중 하나인 영어 노출을 통해서 아이의 이중언어 습득을 돕는 것은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0-6세 시기에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다중언어자들이 다양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표현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고의 유연성과 창조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에 두 개의 단어 혹은 세 개의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라도 의미의 범위가 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넓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중언어, 다중언어의 또 다른 장점은 언어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타 언어적 인식은 모노링구얼 아이들보다 바이링구얼 아이들에게 일찍 나타나는데요. 바이링구얼 아이들은 이른 나이에 두 개의 언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킴으로써 단어의 자의성, 독립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단어와 단어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읽기에 반드시 필요한 메타 언어 인지 능력을 이중언어 아이들은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메타 언어적 인식과 같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3의 언어를 배우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아이들은 콜린 베이커의 말처럼 보다 풍부한 소통 감수성을 지니게 되기도 하는데요. 의사소통을 할 때 바이링구얼들은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될지, 어느 순간 언어를 바꿔야 할까 등을 선택하는 일종의 추가적 안테나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이링구얼들은 이렇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의 요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비언어적 지시 내용도 더 섬세하게 포착해내기 때문에 소통 감수성이 점점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로우맘은 조기 영어 노출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우맘은 수렴적 사고가 아닌 확산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우맘의 방법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모든 부모님이 로우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또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0-3세의 영어 노출을 시작하던 3-6세에 시작하던 학령기 이후의 학습으로 시작하던 각 가정에 맞게 각각의 고유한 방법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우맘은 많은 엄마 아빠분들이 각 가정에 맞는 방향을 찾아갈 때 필요한 정보들을 로우맘의 이중언어 로드맵 체크포인트 영상들을 통해서 시리즈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로우맘의 다음 이중언어 체크포인트 영상에서는 0-3세 조기에 습득한 이중언어의 관리, 한국에서 조기 이중언어 습득의 한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